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국사 기초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 내용은요, 일단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만 골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습니까? 내가 상대한테 잘해주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고마워할 때 상당히 즐겁지 않나요? 그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까지 하면 그보다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적게 공부하고 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이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엽적인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굵직굵직한 중요 내용 위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그렇게 해서 불안해서 공부량을 늘리다가 결국 기본적인 내용을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하고 6시간 동안 한국사 전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근데 말이 기본이지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뭐 9급이든 7급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자, 공무원 시험에서 공부하는 어떤 패턴 또는 방법론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국사 공부 어떻게 합니까? 자, 국사 공부 잘하기 위해서 혹시 사극 봅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사극을 다 보고 있으면 그러면 자, 합격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요. 자, 한국사 공부 방법은 처음에 강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강의는요, 어떤 거냐면,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일부 내용은 여기 받아들여지지만, 나머지 내용은 막 튕겨나가요. 자, 본인 스스로 앉아있으면서, 이거 흡수 안 된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별을 칩니다. 자, 별을 달고, 그리고 나중에 별을 따야지. 결국 그 별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한국사 공부를 순수하게 암기 과목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 머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20년 넘게 경험해 봤어요. 자, 외우고 싶지만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해를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옛날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까?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어떤 취미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지치기입니다. 정말 딱지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딱지를 다 끌어모을 정도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딱지를 쳤거든요. 자, 근데 그 짓을 제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야단을 쳤거든요. 한 번만 더 딱지 쳐봐. 나 가만 안 놔둔다. 손모가지 부러뜨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어린 시절, 제 어린 마음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어릴 때 나도 이 과정을 거쳤구나. 그리고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나한테는 큰 상처가 됐겠구나. 그걸 제가 떠올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살짝 쉬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있죠? 자, 우리 보통 우리 수능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지막 되면 막 지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목표로 했던 시험에서 그 목전에서 내가 좌절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다음번에 그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러지 말아야지 또는요 그때를 회고하면서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좀 달라요. 우리는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어져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강의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기억나는 거 아니거든요. 모두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첫 단추는 이렇게 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들었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물론 맞아요. 이제 강의를 듣고 복습도 합니다. 그다음에는요? 뭐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스탠다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하면 뭐가 있죠?
일단 9급 공무원 기출문제 있죠. 9급. 그 다음에 7급 있고요. 자, 9급하고 7급은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어느 급수가 더 높은지 모르는 거 아니죠? 9급이 더 높죠? 숫자가 높잖아. 아닙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의 뜻은 9급보다 7급은 조금 난이도가 높다. 그럼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좀 더 지엽적인 영역에서도 접근해야 된다. 이 정도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9급은 지엽적인 부분을 좀 빼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 방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깨끗합니까? 더럽죠? 엄마가 치워주기 전까지 더럽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엄마랑 대판 쌓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언했거든. 엄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제가 엄마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엄마는? 지금의 제 생각은 만약에 아들이 그런다 그럼 기싸대기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지와 먼지들이 서로 결합을 해요. 먼지가 동글동글하게 공 모양으로 돌아다니는 그 놀라운 현상을 제가 목격했어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는 중요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엽적인 것은 그냥 먼지처럼 그냥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엽적인 부분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마 기본 목표가 9급 아니겠습니까? 9급.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 7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경찰 한국사도 있거든요. 자, 우리 경찰도 있고 또 경찰 간부도 있어요. 그렇죠? 경찰 간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다른 말로 좀 더 지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상직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직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직도 있고. 자,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수능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9급이나 아니면 경찰 할 건데 나 지금 수능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무엇을 닮아가고 있냐면 원래는 공무원 문제하고 이 수능 문제가 별개였거든요.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쪽에 있던 문제 유형들이 여기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 수능 문제하고 또 유사한 문제가 또 뭐가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우리 한능검 이렇게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에 오냐면 수능이나 한능검에 나왔던 중요 사료들, 이 사료들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릅니다. 바르고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은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좀 더 구체적인 지문 뭐 이 정도 뜻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한다면 여기 있는 사료들을 보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거 안 중요할 건 이건 안 할 건데 이렇게 담을 쳐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는 여기는 그냥 무작정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고 할까요?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면 끝납니까? 끝났어요? 처음 뭐 할까요? 자, 기출문제 풀었네. 그럼 이제 시험장 가야지. 기출문제, 예상문제 좋아요. 기출문제 풀고요. 예상문제도 풀었어요. 그 다음엔요? 모의고사 풀었어요. 그럼 계속 문제만 풀 겁니까? 그럼 문제 다 풀다. 세상에 있는 문제 다 풀었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시험장 가요? 자,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을 빚게 되냐면 사람은요, 실수는 계속합니다. 실수를 계속해요. 거꾸로 말하면요, 한 번 안 해야진 것은 죽을 때까지 안 해야집니다. 자, 그 말 동의합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뺄셈 못했던 사람 있나요? 지금도 안 될 거예요. 구구단에서 좀 약한 구구단 기억납니까? 약한 구구단, 그러니까 구구단이 1단부터 2단부터 9단까지 있잖아. 만약에 내가 7단이 잘 안 해야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7단 놓으면 어려울 거예요. 자, 79, 이거 바로 나오네요. 저는 79, 64 안 놓으면 97로 바꾸어서 79, 기억 안 나. 그러면 97로 바꾸어서 63 이렇게 했던 기억나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영역은 아무리 연습해도 그 영역은 약하다니까요. 자, 그 말에 동의합니까?
자, 제가 제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농구를 참 못했습니다. 축구는 좀 잘했는데요. 잘했단 말로 축구는 좀 했는데 농구를 되게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을 들고 이걸 던져서 그 골문 안에 탁 넣는 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휴지통에 휴지 던지잖아요. 안 들어가요. 휴지통이 아무리 커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그것은 연습을 해도 제가 안 되더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기출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 기타 등등 막 풀잖아. 연락이 풀면, 그럼 결국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고, 맞는 문제 반복적으로 맞고. 그럼 이거 계속 할 겁니까? 아니죠. 불필요한 노력이 많이 가미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할 때는 이게 바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설마 오답 노트 하니까, 지읒, 히읗, 기억이 만들 필기 노트.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필기 노트는 그냥 지금 제가 가져온 요 자료를 좀 더 뻥튀기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아니면 문제집에 나오는 출제 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조사 다 빼고, 그렇죠? 명사 위주로 쫙쫙쫙 푸셔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여기 오답 노트는 뭐냐면 다른 친구는 맞추는데 나는 틀리는 영역 있잖아. 그 영역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또 아니면 오늘은 기억했는데 내일 기억 안 나는 경우 있죠? 자, 근데 그러고 말하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네요. 왜냐하면 오늘 공부한 건 내일 거의 다 기억 안 나거든요. 거꾸로 어제 공부한 거 오늘 기억나는 건 뭐 있죠? 어제 사람이 있었죠? 어제 저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가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히 내가 겪었던 일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자, 지금 오답 노트는 내가 잘 틀리는 영역, 또는 오늘 기억하지만 내일 기억 안 나는 영역. 자, 이 영역을 표시해 놓고 노트화하는 거. 노트화한단 말은 이게 정리를 해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그러면 결국 공부할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시험 직전에, 시험 시기 하루 전에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날 본 것은 아무리 아무리 좀 이게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도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라도 기억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이쪽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오답 노트, 필요 없어. 나는 필기 노트 있으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내만의 오답 노트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오답 노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병신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틀리는 영역하고 다른 사람이 틀리는 영역이 다르잖아. 근데 오답 노트를 남의 걸 빌려서 쓴다? 차라리 남편을 바꿔 쓰세요.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 좀 부실해. 그러면 옆집 남편을 하고 바꾸세요. 그게 낫지. 오답 노트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오답 노트는 내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특화될 수 있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스타일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중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니도 피곤하고 니 주위 사람 다 피곤해요. 자,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애 봤어요. 수업하고 있는데 애가 안절부절해요. 왜냐하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이 조금 삐뚤하게 놓여져 있을까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싶은데 수업을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애가 막 공부하고 있는데 막 책이 좀 삐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걔가 못 참고 앞으로 가서 책을 바로 해놓고 그래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저 책이 삐뚤하게 돼 있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대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지금 보니까 음료수가 있죠. 저 이런 거 있어요. 음료수가 있는데 만약에 옆 사람이 필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음료수가 약간 흔들리지 않습니까? 병이 흔들리거나 하면 물이 약간 미세하게 떨려요.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자꾸 물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그 물을 다 마셨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물이 있는 한 제가 계속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저 이상하죠? 근데 세상에는 저보다 이상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물 떨리잖아요. 저 굉장히 예민해진다니까요. 빨리 안 마시면 다 마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완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이게 오답 노트를 만들기 너무 괴로운 일이 돼요. 왜? 완벽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오답 노트는 완벽한 게 아니고 그냥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만들고, 그리고 이 만든 것을
일단 연필로 써놔요. 써놓고 요즘은 또 이제 카메라 기능 잘 돼 있잖아.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요게 워드 쳐서 보관한다면 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걸 건너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바라는 것은 자,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한다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는 굳이 완벽할 필요 없다.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약점만 확인하는 정도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의가 처음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3단 논법 압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3단 논법. 예. 정반합죠. 지금 뭐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이야기합니까? 이런 공산주의자들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3단 논법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소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 이거 아닙니까? 3단 논법 무슨 정반합 같은 소리 하고 3단 자, 근데 이 3단 논법의 구체적 적용 이거 적용은 어떻게 하죠? 적용은 소전제가 문제고 대전제는 내려가요. 그 말 이해되죠? 예. 이 소전제는 뭐냐면 구체적 사실, 대전제는 어떤 법률 규정 이런 걸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이 있고 이 구체적 사실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보고 결론 내리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실 봅시다. 유부남과 여배우가 바람이 났어요. 구체적 사실이에요. 그럼 이 연놈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간통죄 규정이 위헌 결정받고 삭제됐거든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내버려 둬야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감독의 부인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결론 나는 거지. 감옥에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실제 생활에서는 구체적 사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럼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출문제부터 봐야 돼요. 기출문제. 이거부터 봐야 된다고. 자, 이 내용에서 뭐가 출제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 그러니까 확인해란 말은 말 그대로 눈을 크게 뜨고 보란 뜻이지 풀어보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구나. 이거 모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오면 없다. 자, 우리 기출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돼요. 강의를 들어보는 게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조건의 전제가 뭐냐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상식 또는 내가 한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긍지, 마음 이런 거 있습니까? 자, 갑자기 눈을 떴어요. 자, 머리 색깔이 검습니다. 나 노란 털을 원하는데 나 금발을 원하는데 머리가 너무 검어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지금 뭔가 우리는 백인종 아니죠? 그렇죠. 색깔이 좀 그렇잖아요. 색깔이 뭐 우리 보통 우리만의 어떤 이 피부색을 뭐라 부르죠? 살색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살색하면 그 아주 야릇한 색깔 있잖아. 근데 그 살색은 인종차별적인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살색했을 때 그럼 하얀색 말고 우리 색깔을 칠하면 흑인은 그건 살이 아니네. 그렇죠? 뭐 돼지 껍데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풀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조금 미화시키면 좀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 말 동의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 먹고 우리 집안 한때는 잘 나갔다 그래 얘기하면 그럼 갑자기 반발심 안 들어요? 그래 좋아. 고려시대 때 잘 나가면 지금 못 자라고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한 긍지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가문의 영광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불러준다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잘한 행동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부끄러웠던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감정이입을 하면서 공부한다면 조금 더 뭐랄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인 골은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들 나만큼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받는 성적이 조금 이제 미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경쟁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안 그래요? 자, 초등학교부터 경쟁하면서 내가 남과 다르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점도 있고 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다 느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부심과 또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게 막 버무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때 그 화려했던 과거가 있잖아. 한때 잠시 반짝 없습니까? 잠시 반짝 그 영광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제2의 부흥기, 제2의 전성기, 그거를 바라는 관점에서 지금 패자부활전하는 심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공부방법론이라고 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강조할 것은 이쪽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요 내용을 읽어볼 수만 있다면 합격은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는 지금 지엽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굵은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따라붙듯이 붙을 것이다. 지엽적인 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적인 학습 그리고 또 정확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까요? 자, 1페이지입니다. 자, 1페이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요, 신석기와 청동기의 구별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도 나왔죠? 항상 옵니다. 자, 1번 문제 신석기와 청동기의 구별. 자, 먼저 그럼 구석기는요? 구석기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을 했어요. 아주 거의 원시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석기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신석기 융을 보세요.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 둘 다 석기입니다. 석기니까 돌은 돌인데 간석기. 자, 우리 신석기를요, 신석기의 그 대표적인 유물을 간석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갈았다 이 말이거든. 자, 이걸 한자어로 말해볼까요? 마제석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제석기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갈았다라는 의미에서 간석기라고 쓴다. 그 다음에 돌갱이, 돌삽, 돌보습. 자, 보습이 많은 거죠. 보습. 요거는 돌삽하고 비슷하긴 한데 흙을 갈아 엎을 때 돌보습. 그럼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다 그러면 그냥 한번 읽고 한번 뜻을 한번 음미해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돌보습, 갈아 엎어요. 흙을 왜 갈아 엎죠? 농사. 그러면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보세요. 이건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유추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하면 빗살무늬 토기인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빗살무늬 토기는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전에도 토기가 있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자, 그 외에도 토기가 몇 종류 있지만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른 민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토기라는 것.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신석기 혁명. 자, 여러분들이 그 신석기 시대가 그럼 일단 몇만 년 전이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BC 8000년경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BC 8000년경. 구석기 시대는요, BC 70만 년 전, 그냥 보통 그냥 70만 년 전 이렇게 합니다. BC 아니고 그냥 구석기는 70만 년 전, 그리고 신석기는 BC 8000년경. 자, 요 자체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석기는 long ago 이 말이죠. long ago. 그리고 신석기는 자, BC가 before Christ죠. before Christ 8000년경.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 자, 신석기 혁명을 농경의 시작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1990년대 기억납니까?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었죠? 저 그때 기억나요. 1990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컴퓨터공학과에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가 하루는 수업을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랬냐면 야, 앞으로는 컴퓨터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했죠. 이런 미친 새끼. 아니, 컴퓨터로 물건을 사? 그럼 물건을 안 보고 사?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데? 돈은 붙여준대요. 인터넷으로 거래가 된대요. 그래. 앞으로 뭐 시대가 많이 변하면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화를 가지고 다닌대요. 이런 미친 새끼. 전화를 가지고 다녀? 좋아. 그럴 수 있다. 근데 전화에다가 그 사람 얼굴이 나온대요. TV도 볼 수 있대요. 도대체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고 또 각종 문서를 컴퓨터로 다 보내진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믿었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그래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한 100년 뒤에 내가 나중에 호할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관 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겠지라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역사가 더디 발전해요. 근데 지금은요, 역사 발전이 눈 깜짝할 새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아마 올드하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첨단기기, 뭐 휴대폰 아니면 각종 뭐 가전제품 보면 낯선 거 많잖아. 버튼 다 함부로 못 눌리는 거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신되는 거 같잖아요. 이거 분명히 무슨 기기가 있는데 이거 내 작동을 못 해요. 무슨 카메라 보면 겁나요. 부술까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석기 시대 획기적인 어떤 사건 하면 농경 시작. 자, 농경이 시작된단 말은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해요. 그리고 자, 의복과 그물을 제작한다. 그래서 뼈바늘 그리고 가락바퀴 요 유물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형태. 자, 오늘날 우리의 주거 형태는 뭐죠? 아파트입니까? 뭐 거의 다 아파트, 또 일부는 단독주택. 혹시 움집 있나요? 없죠. 저 움집은 신석기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죠? 신석기인들이 움집에 살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움집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림 떠오릅니까? 자, 바닥을 반지하로 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 뭐 제가 대충 이렇게 그림, 뭐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자, 여기 입구가 있고요. 여기 움집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왜 이렇게 팔까요? 바닥을 좀 파야, 반지하가 돼야, 바닥을 파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있지? 화덕, 불 땐 자리, 화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보면 보통 이제 원형의 화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장방형, 이런 말 쓰죠? 장방형의 화덕이 있거나. 자, 이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움집. 자, 모서리가 둥근 내 목걸이다. 이해되죠? 모서리가 둥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사회 모습 볼까요?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하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시족이 모여서 부족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시족이 모여서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신앙 형태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건 하나도 빠뜨릴 게 없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신 숭배. 자, 여러분이 명절 때 아버지가 조상신 숭배합니까? 제사 지내는 분은 조상신을 숭배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동기 봅시다. 청동기. 자, 청동기 보니까 여전히 간섭기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반달돌칼. 이 반달돌칼 뭐 하는 거죠? 추수. 그 벼농사하고 이제 추수할 때 반달돌칼은 씁니다. 자, 우리 반달돌칼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반달에다가 여기 구멍 뚫려 있죠? 여기 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자, 이게 추수할 때 벼 이삭을 훑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기 제품이 있어요. 자, 보니까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에 살았다면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있었겠습니까? 저거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제사장이나 사회적 지배층들이 썼던 것이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뭐겠습니까? 밍크 코트 아니면 고급 승용차 또 아니면 SK2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나 못 바르는 화장품 아닙니까? 제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죠. 그 SK2나 설화수 이런 거 안 비쌉니까? 여러분들 다들 뭐 저기 뭐 쓰고 있지? 뭐 식물나라 이런 것입니까? 길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길에서 파는 거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청동기 시대 청동기. 그 다음에 토기는요. 자, 토기 모양을 한번 좀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니까 미송리식 토기 있죠? 자, 오른쪽 밑에 오른쪽 그림. 자, 미송리식 토기는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잡이 보입니까? 손잡이가 있는 토기. 그리고 허리가 짤록하지요. 그렇죠?
저는 이 미송리식 토기 볼 때마다 무슨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그런 어떤 인형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음란마귀가 씌었나 봅니다. 저는 미송리식 보면 여성의 어떤 신체가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미송리식 토기 있고 또 민문이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의 비중이 커지죠. 농경의 비중이 커진다고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집에서 점차 지상가옥화되고 있다. 지상가옥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상가옥화되는 것을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어떻게 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덕이 이제 벽 쪽으로 옮겨갑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는요,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유재산이 생겨요. 사유재산. 우리 아마 여러분이 에밀이 쓴, 루소가 쓴, 루소가 쓴 책 중에 에밀이 있고 또 인간 사회 불평등 기원론 들어봤습니까? 모릅니까?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왜 불평등하죠? 사유재산제 맞습니다. 사유재산제 이게 불평등의 시작입니다. 사유재산제도. 그럼 사유재산제도는 왜 생기는데? 물건을 만들고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잉여생산물. 그래서 잉여생산물 사유재산제. 그럼 이게 뭐지? 계급발생. 계급발생.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게 바로 계급발생.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그리고 군장이 들어와요. 군장 출현.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역사상 이런 어떤 배경을 거쳤던 것이 청동기 시대부터다라고 그렇게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활발한 정보활동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남아있는 생산물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잉여 생산물 뺏기 위해서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게 힘의 논리가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의 논리. 그럼 힘의 논리가 적용할 때 남성이 우위에 있나요? 여성이 우위에 있나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 아빠들 다 설거지 안 합니까? 설거지하고 밖에서 담배 피고 엄마가 뭐라면 조용히 사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청동기 시대부터 남녀가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 계급에서 상류 계급에 있는 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부자들, 그리고 군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선민사상. 그리고 이러한 선민사상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도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합니까? 특별 안 하고 찌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스스로 고귀하다, 그리고 특별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허튼 짓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패인 짓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구별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석기와 청동기는 역사시대입니까? 선사시대입니까? 선사시대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의 출현은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부터는 역사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역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볼까요?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이 페이지 보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 문제 정도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부고, 옥동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사만은 만, 진안, 변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북쪽 지역에 강 이름 있죠? 숭화강 또는 송화강.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는 압록강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성 또는 졸본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는
어디에 있나요? 동해안 쪽에 있네. 그죠?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만, 지난, 변한. 자, 사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박스 내용 있죠? 요거는 우리 잘 한번 암기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하고 고구려. 자, 부여하고 고구려는 거의 같은 계통입니다. 그죠? 부여족의 갈래가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여. 자, 부여는 왕 아래 가가 있고 사출도를 다스린다. 사출도. 그래서 왕하고 함께 오부족 연맹체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여 지역은요. 자, 이제 송화강교회가 아닙니까? 일부 농사를 짓고 또 일부 목축도 합니다. 그래서 반농, 반목 이런 말 써요. 반농,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을 한다. 그러면 결국 부여인들은 유목민족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뭐 일부 농사를 짓지만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면 유목민족 특유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봅니다. 순장도 있고요. 또 일책시비법. 자, 일책시비법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면 12배로 배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철 행사가 12월 달에 있어요. 부여의 연고.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이 피부가 부으면 뭐 바르죠? 연고 바릅니다. 그렇죠? 부으면 연고. 부여 연고. 자, 부었어요. 어떻게 하죠? 연고 바른다. 그 다음에 고구려. 자, 고구려는 일단 보세요. 산악지대입니다. 그죠? 아주 척박합니다. 노략질을, 뭐,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 말에 동의됩니다. 그죠? 그리고 고구려의 혼인풍수 보면 대릴사위제가 있어요. 또는 서옥제. 대릴사위제. 사위를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대릴사위제. 어디로 데려옵니까? 신부집에 데려온다. 그래서 신부집 옆에 작은 집을 만들어요. 사위서자의 지복자 사위집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천행사 동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자, 우리 옥저와 동해는 누구의 간섭을 받을까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강력한 왕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옥저 보세요. 옥저는 민며느리제 그리고 골장제가 있어요. 자, 민며느리제 무슨 말입니까? 어린 여자애를 결론적으로는 사오는 겁니다. 그렇죠? 매매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소녀를 데려와 가지고 키워서 나중에 장성하면 돌려보내면서 이제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때 어느 집에 가서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집 아들과 결혼한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설렙니까? 아니죠. 옥저오잖아요. 마음이 옥저오입니다. 옥저예요. 자, 민며느리제. 생각만 해도 마음이 깝깝하죠. 옥저오입니다. 그리고 골장제. 골장제 뭐죠?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인데 골장이란 말은 두 벌 묶기입니다. 두 벌 묶기. 한 번 묻어서 살을 썩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걸 걷어내가지고 그리고 내가에 씻어요. 살점을 씻어냅니다. 씻어내고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을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떠올려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묻었다가 다시 꺼낼 때 일부 살은 안 썩고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뼈가 살점하고 붙어가지고 벌레들도 있겠죠. 마음만 떠올려보세요. 옥저입니다. 그래서 민며느리제, 골장제는 옥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 자, 동해는 보니까 시족사의 전통이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족 내부적으로는 결혼 안 하고 족외혼을 합니다. 족외혼. 이 말 이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많이 계신데, 오빠 있습니까? 남동생? 이따 치고, 혹시 남동생과 결혼할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짐승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족 내부적으로 결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시족 내부적으로 결혼 안 하고, 족외혼입니다. 동해. 그 다음에 책화. 자, 책화는 뭘까요? 그치? 들어가면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쵸? 배상해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억 없나요? 초등학교 때 짝지랑 싸웠어요. 금 꺼놓고 침범하면 내 거 또는 칼로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책이 삐죽이 침범했어요. 그러면 책을 꺼버리죠. 책이 화를 입는다. 책화. 동해의 책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 넘으면 손가락 자르고요. 그러면 단지 동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사만은, 자, 만, 지난, 변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한이에요. 왜냐하면 변한은 철이 생산된다. 자, 철이 생산되고 이 철은요, 화폐 대용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지? 덩이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덩이세. 자,
자, 화폐 대용으로 쓰인다. 말 그대로 쇠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 물물 교환을 할 때 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철 생산해서 자, 낭랑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는 벼농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노동을 하는 어떤 조직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죠? 두레입니다. 그리고 5월제와 10월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고 옥동삼 요 5나라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 요거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 세 번째 봅니다. 삼국 간의 항쟁. 자, 우리 삼국 간의 항쟁은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왕들의 업적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 먼저 고구려 봅시다. 소수리망. 자, 소수리망은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왕입니다. 그렇죠? 체제 정비를 했고요. 왜 체제를 정비해야만 했습니까? 자, 그 이유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닥친 거예요. 소수리망의 아버지 누구죠?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그렇죠? 자, 백제의 근초고 왕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고구려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전사를 하고 나서 국가적 위기가 닥쳤죠. 거기에 대해서 소수리망이 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리망의 업적 봅시다. 율령반포. 그럼 율령이란 말은 국가의 어떤 근본 질서를 다룬 법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친다면 뭐 헌법과 행정법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요.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를 왜 받아들이죠? 불교를 수용해야 불교를 받아들여야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잖아. 그죠? 사상의 통일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학 설립. 자, 우리 국립대학 태학을 설립합니다. 소수리망. 저거 다 외워야 됩니다. 소수리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정복군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특히 광개토대왕하고 신라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그죠? 400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을 빌려주죠. 5만 명을 빌려서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그럼 거꾸로 말한다면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내정 간섭을 받는다. 자, 이런 말 안 해도 도와주면 그래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웬 중년 아저씨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런 제안 받아본 적 없어요? 우리 학생들? 웬 아저씨가 도와준대요. 그걸 잘못 이해해서 키다리 아저씨 아닙니다. 그 원조교제입니다. 그 원조교제 하자 그 말 아닙니까? 뭘 도와줘요? 도와주면 종속됩니다. 자, 그 말에 동의합니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도 있는데 뭘 도와줄게 하면 그게 반대급부가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린 시절 삼성장학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들 향토장학금, 부모가 주는 장학금만 받았나요? 예. 아니, 외부에서 장학금이 오는, 기업체에서 장학금 오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세했을 때 삼성 욕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삼성이 나 도와줬는데 욕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삼성 장학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될성 부른 이 떡잎들 있죠. 이 떡잎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세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어쨌든 광개토대왕 신라를 도와줬고요. 그 말은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의 평양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장수왕의 평양을 천도한 이유로 지금 보세요.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펴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떡하죠? 나제 동맹.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433년 나제 동맹의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원고구려비. 자, 이 중원고구려비 어디 있습니까? 충주에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입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때죠. 자, 고구려 공격했다. 이해되죠? 고구려 고국어랑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요서, 산둥, 그리고 일본 규슈 주변까지 진출했다. 자, 이걸 점령했다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서에는 점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점령이란 말보다는 진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제 성왕 때, 자,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웅진으로 천도했던 왕 누구죠? 문주왕이죠. 그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 그 성왕 때는 또 사비로 천도.
자, 국호를 바꾸죠. 남부여.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백제도 고구려하고 같은 부여계통이다. 백제도 고구려도 다 부여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벽돌무덤 생각하면 되겠죠? 무령왕릉. 그 어느 시대입니까? 사비시대입니까? 웅진시대입니까? 웅진시대. 거의 다 공부를 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죠? 그리고 단양적성비 있고 4개의 순수비. 그럼 여러분들은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4개의 순수비를 찾아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일단, 북한산비 보입니까? 북한산비. 그 다음에 또 창녕비 보이나요? 우리 경남 쪽에 있죠? 창녕비. 그 다음에 저기 함경도 가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자, 비석 4개를 찾아봅니다. 자, 4개의 순수비. 순수가 뭐죠? 이너선트 아닙니다. 왕이 직접 순찰을 했다. 그렇지? 왕이 직접 그 지역을 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4개의 순수비를 세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삼국과의 관계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인데 4세기 전성기고요.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그 6세기는 신라의 팽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세기 대표적인 왕은 진흥왕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흥왕 직전의 왕이 누굽니까? 법흥왕.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지법진. 지석진 아닙니다. 지법진. 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났다. 자, 그다음 이제 넘겨서 우리 4페이지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신라의 경국 삼국 통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해요. 그럼 백제 고구려 멸망하면 삼국 통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였잖아. 외세를 끌어들였으니까 외세를 물리쳐야죠. 그래서 진정한 삼국 통일은 당군을 축출한 거야. 이게 삼국 통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연도 말해 보실랍니까? 자, 물론 역사에서 연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연도를 좀 외워줘야 될 연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 연도 들어봤나요? 아니, 절대 반지 모릅니까? 절대 반지 끼면 애 얼굴 변하고 각종 절대적인 어떤 힘이 생기는 절대 반지 있잖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왜 남자가 이 반지 껴줄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멋있는 남자가 반지를 선물해줘요. 껴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낄 겁니까? 보세요. 구속되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반지를 끼고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지를 끼면 그 사람한테 종속되는 것 같지만 지금 엄마 보세요. 종속됩니까? 아니잖아. 지 맘대로 한다. 힘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지를 끼면, 결혼 반지를 끼면 이제 남자를 부려먹을 수 있어요. 종마처럼. 얘를 밖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오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돈을 내 통장으로 바로 적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연도를 한번 확인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백제 멸망 660, 고구려 668, 삼국통일 676. 자, 이게 뭐죠? 등차수열. 등차수열 맞습니까? 8씩 커지네. 예, 등차수열 알죠? 자, 우리 등차수열 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에는 일반항 첫째 항 A1 플러스 M-1D. 오, 아시네요?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등차수열 공식입니다. 8씩 커지고 있죠? 맞죠? 예.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